위치타의 어느 주유소에서 트럭 한 대가 39시간을 기다렸다는 얘기, 이게 정말 러시아 얘기라고만 생각하십니까? 대부분은 이걸 푸틴 체제가 마침내 무너지는 신호로 읽고 있어요. 근데 그건 표면입니다. 진짜 시계는 훨씬 아래에서 돌아가고 있거든요. 두 가지가 지금 안 풀립니다. 첫째, 왜 만저우리에서 모스크바로 가는 트럭 한 대 배송비가 갑자기만 달러까지 뛰어올랐을까요? 둘째, 러시아가 무너지는 이 속도보다 어딘가에서 계산되고 있는 다른 속도가 더 빠르다면 그 시계는 어디서 돌아가고 있는 걸까요? 오늘 이걸 세 층으로 뜯어봅니다. 표면 러시아 국내가 어디까지 부서졌는지, 동기왜 이 붕괴가 폭발이 아니라 소리 없는 마모로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결과 이 마모가 한반도에 청구하는 진짜 청구서까지. 자바이칼스키 지방에서 찍힌 영상이 하나 있어요. 트럭 기사가 자정의 주유소로 끝없이 뻗어가는 줄을 찍으면서 크렘린을 향해 욕을 퍼붓습니다. TV에서는 다 잘 돌아간다고 하는데 이게 뭐 하는 짓이냐, 그 발언이에요. 또 다른 기사는 50톤 화물을 싣고 출발했다가 트럭이랑 화물을 도로변에 통째로 버리고 걸어서 떠났다고 알려졌습니다. 그 트레일러 안에는 어느 공장이 기다리는 원자재, 어느 슈퍼마켓에 다음 주 재고가 통째로 실려 있는데 말이죠. 선조 의주 피난길 그림이 떠오르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한번 정리합니다. 이건 러시아 연료 위기 얘기가 아닙니다. 무너지는 러시아가 북한에 뭘 넘겨주게 될 것인가, 그 시계 얘기예요. 이 프레임을 놓치면 지금 벌어지는 일의 대부분을 잘못 읽게 됩니다. 지상파 뉴스가 이 사안을 다룰 때 어떤 각도로 다루는지 한번 보세요. 푸틴 위기, 서방 승리라는 프레임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이 프레임 안에서는 정작 한국에 무슨 청구서가 오는지가 안 보여요. 오늘 그 부분을 짚어보려는 겁니다. 세 층으로 내려갑니다. 표면에서는 러시아 트럭, 철도, 항공까지 3중으로 부서지는 그림을 볼 겁니다. 동기층에서는 왜 이게 폭발이 아니라 정교하게 설계된 마모인지 그 구조를 뜯어봅니다. 결과층에서 이 대본의 핵심이 나옵니다. 러시아 겨울이 어떻게 한반도 겨울로 번역되는지 그 환율을 계산해 볼 거예요. 먼저 표면입니다. 러시아 화물 트럭 등록업체가 어림잡아 50만 곳입니다. 러시아 경제학자들 지적에 따르면 이 중 35% 정도가 지금 파산 임박 상태예요. 50만 곳 중 3분의 1이 벼랑 끝에 서 있다는 겁니다. 숫자 하나 더 봐야 됩니다. 러시아 경제지 이즈베스티아가 정리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이 끝나기도 전에 이미 물류회사 7천 곳이 파산 청산 절차에 들어갔다고 보도됐어요. 지난 17년 사이 최고치입니다. 눈사태 오기 전에 벌써 산이 우두둑거리는 소리 나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 소리 위에 이번 연료 위기가 마지막 결정타를 내리친 겁니다. 가장 아프게 맞고 있는 데가 어디냐면 시베리아 농촌이에요. 소셜미디어에 러시아 농부 한 명이 절규하는 영상이 돌았다고 해요. 콤바인 넣을 디젤을 구할 수 없다. 이러다가는 낫 들고 수확해야 될 판이라고, 중세시대 농노처럼 낫으로 수확한다는 거, 이거 웃을 일이 아닙니다. 세계 최대 밀 수출국 중 하나가 중세로 되돌아가는 소리 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 나오시죠. 그럼 철도로 옮기면 되잖아.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먼저 지리 얘기부터 합니다. 러시아 동서를 잇는 척추가 딱 하나입니다. 트랜스시베리아 회랑, 세계 최장 철도 약 10,000km, 이 노선 하나가 러시아 대외무역의 절반 이상을 처리해요. 자바이칼스크 만조우리 국경 검문소는 이미 용량이 한계에 도달해서 러시아와 중국이 제2복선 협정까지 체결한 상태입니다. 척추가 하나란 얘기죠. 러시아 물류업체들이 코메르산트지에 밝힌 얘기 들어보면은 중국 노선 하루 주행거리가 원래 600에서 700km였는데 지금 500km로 뚝 떨어졌다고 해요. 주유소 한 번 지연되면 배송 일정에 하루가 통째로 추가됩니다. 그 지연이 쌓이고 쌓여서 아까 말씀드린 트럭당만 달러 비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아직 끝이 아니라고 하네요. 앞으로 더 오른다는 겁니다. 기사들의 반응이 특히 신호예요. 자기가 가는 길에 기름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니까 장거리 배차를 아예 거부하는 자영 트럭커들이 늘고 있습니다. 100에서 150km 정도의 도심 근거리 일만 잡는다는 거예요. 어떤 회사는 그냥 주문 자체를 안 받고 있고요. 여기가 진짜
위험한 지점이에요. 이 트렌드가 확산되면 나중에 기름이 다시 들어와도 운전대 잡을 사람이 없고 화물 받을 회사가 없는 상태가 되거든요. 문제는 그 척추도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러시아 국영철도가 2025년에 지난 16년 최저치까지 화물 물동량이 떨어졌다고 알려졌습니다. 유휴하차, 그러니까 세워두고 못 쓰는 열차칸이 30만 량 쌓여 있다고 보도됐어요. 러시아 전체 화차의 5분의 1입니다. 회사 부채는 4조 루블을 넘겼고요. 자기 스스로를 갉아먹는 그림이에요. 항공은 더 심합니다. 항공유 가격 폭등해서 크렘린이 항공유 수출까지 금지했어요. 여객기 부품이 없어서 유유 항공기를 뜯어서 부품 재활용 중이라고 해요. 에너지 대국이 자기 비행기 띄우기도 힘든 상황. 이 한 문장이 지금 러시아 인프라 상태를 요약합니다. 여기가 웃긴 부분이에요. 푸틴이 2024년에 러중 교역이 2,450억 달러 돌파했다고 자랑했잖아요. 근데 그 교역을 실어 나르는 회랑이 지금 시속 100킬로도 제대로 못 돌아가고 있어요. 자랑한 숫자하고 실제 파이프가 정반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인프라만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국내 소비 붕괴 신호도 이미 들어왔습니다. 2025년 5월 말부터 7월 초 사이 짧은 2달 안에 감자 가격이 28%, 양파도 비슷하게 양배추가 19% 뛰었다고 러시아 공식 통계에 나옵니다. 모스크바 사인 가족 한 달 식료품비가 3만 5천 루블에서 4만 3천 루블로 급등했어요. 크렘린이 5천 곳이 넘는 기업에 부당 가격 인상 경고 서한을 보냈다고 보도됐고요. 국가가 시장 개입까지 하고 있다는 시그널입니다. 독립 여론조사 기관에 따르면 러시아인의 최대 우려가 이제 전쟁이 아니라 물가라고 해요. 커피값이 몇 달 사이 2배가 됐다는데요. 전쟁 개시 4년째 이제 아침 커피 한 잔이 서방 제재보다 무섭게 느껴지는 국면입니다. 여기서 잠깐만요. 이거 그냥 러시아 국내 얘기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여기까지 보면 답이 나오는 것 같아요. 결국 서방 제재가 통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정유시설 드론으로 후려친 게 먹혔다. 이대로 겨울 지나면 푸틴이 항복 테이블로 끌려 나올 거다. 이 결론에서 마무리하고 싶은 게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요, 모스크바 정치 분석가 안드레이 콜레스니코프가 짚어낸 부분이 있어요. 이 대규모 피로가 대규모 분노로 변하고 있는 건 맞다. 근데 그게 대중 시위로 번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겁니다. 왜냐? 이 시스템 자체가 저항 메커니즘을 봉쇄해 두었고 시도해봤자 개인이 감당할 리스크가 지나치게 높거든요. 러시아 시민들의 반응이 뭔지 아세요? 저항이 아니라 적응이에요. 화나서 거리로 나가는 대신에 어느 주유소에 기름이 있는지 서로 공유하는 협업 디지털 지도를 만들고 있어요. 크렘린은 이 적응을 오히려 적극 장려합니다. 새로운 현실에 익숙해지라고 시민들한테 대놓고 얘기하고 있어요. 크렘린과 가까운 유명 언론인 마르가리타 시모냐니 이런 취지의 공개 발언을 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우리가 지나온 더 어두운 시절을 기억하자. 우리 세대는 식량마저 배급표로 나누던 시절도 이겨냈다는 메시지예요. 참자, 우리는 이것도 이겨낼 것이다. 그 화법입니다. 감이 오세요? 이 시스템은 지금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버티도록 설계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훨씬 위험한 뉴스거든요. 아니, 이거 진짜 무서운 지점이에요. 왜냐하면 버티는 러시아는 무너지는 러시아보다 우리한테 훨씬 큰 청구서를 보낼 수 있는 러시아니까요.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이 붕괴가 왜 이 모양으로 진행되는지 그 뒤에 있는 사중 압박을 뜯어봐야 합니다. 첫째, 금리입니다. 러시아 중앙은행이 전쟁발 인플레 잡으려고 기준금리를 21%까지 밀어올렸어요. 21%. 이 금리에서는 신규 트럭 리스, 노후 차량 교체 대출이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자본 없는 소규모 사업자부터 무너지도록 설계된 환경이 만들어진 거예요. 둘째, 국가 부담 이전입니다. 2026년 초부터 대형 트럭 폐차 부담금이 수백만 루블 단위로 급증했다고 알려졌어요. 이건 국가가 산업을 살리는 게 아니라 산업의 잔존 리스크를 사업자한테 떠넘기는 그림이에요. 셋째, 서방 제재 지연 효과입니다. 스카니아, 볼보 같은 서방 브랜드 부품 공급이 차단됐어요. 그런데 그게 러시아 트럭 산업의 진짜 척추였거든요.
척추 부러진 상태에서 노후화가 가속되고 정비비가 폭증하고 실질 운영 손익은 이미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넷째, 우크라이나의 카운터 스트라이크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정유시설과 물류 인프라를 정밀 타격하는 강도를 계속 높이고 있어요. 모스크바가 대체 생산 수리 속도로 못 따라잡는다는 보도가 이어집니다. 특히 정유시설 타격은 이제 서방 무기 지원과 별개로 우크라이나 국산 장거리 드론이 주력이 됐다고 알려졌어요. 이게 뭘 뜻하냐면 서방이 지원을 줄여도 이 타격 흐름은 안 멈춘다는 겁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자기 통제 밖에 상수가 하나 더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 사중 압박 그림이 우연으로 겹친 게 아니에요. 각각은 다른 원인인데 한 지점에서 만나도록 설계되어 있는 겁니다. 그 지점이 어디냐? 소규모 자형 트러커의 파산 지점이에요. 여기서 이 대본의 핵심 메커니즘이 나옵니다. 크렘린이 지금 하고 있는 건 산업 붕괴가 아닙니다. 시장 정화, 그러니까 계획된 도태예요. 소규모 자형 트러커는 무너지도록 두고 자본력 있는 대형 물류 업체만 살립니다. 그 결과가 뭐냐? 산업 구조가 국가가 통제하기 훨씬 편한 형태로 다시 짜이는 거예요. 지금 이 위기는 러시아 경제를 파괴하는 위기가 아니라 전쟁 지속에 필요한 형태로 러시아 경제를 재조립하는 작업입니다. 이건 조조 같은 행보예요. 국내에서는 배급표 나눠주고 시민들한테 옛날엔 이랬다 참자고 하면서 뒤에서는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형태로 산업을 다시 짜고 있는 거거든요. 어찌하여 천하를 안정시킬 자가 나밖에 없는가? 그 화법 그대로입니다. 조중동 계열 러시아 특파원 리포트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푸틴 통제 상실이라는 헤드라인만 있고 지금 러시아 국가가 얼마나 정교하게 산업을 재편성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은 거의 없어요. 그 헤드라인은 시원하지만 실제 판을 못 보게 만드는 헤드라인입니다. 이게 개판이에요, 솔직히. 자기가 낸 불로 시민사람 태우고 그 죄를 청소하면서 봐라. 내가 청소한다는 그림이거든요. 크렘린 공식 담화가 뭐라고 하냐면 국민 보호를 위해 연료 수출 금지한다는 겁니다. 그 국민 원래 삶을 파괴한 게 그 정부가 시작한 전쟁인데 말이죠. 이 모순이 지금 러시아 국가의 작동 원리 그 자체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러시아 국경 안쪽만 봤어요. 근데 이 붕괴는 러시아 국경 안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무너지는 러시아가 지금 급하게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즉시 조달 가능한 재래식 무기, 석유, 연료, 식량, 그리고 무엇보다 시간. 이걸 서방 아닌 어디서 받아야 될까요? 중국은 은밀히 지원하지만 대놓고 다 못 줍니다. 2차 제재 리스크가 있거든요. 그러면 남는 파트너가 딱 하나예요. 북한. 2024년 6월에 러시아와 북한이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했잖아요. 그때는 다들 정치적 제스처로 봤어요. 근데 지금 이 붕괴 국면에서 그 조약이 다시 익히는 겁니다. 김정은이 이 러시아한테 뭘 주고 뭘 받아 챙기고 있느냐. 그 계산서가 지금 열려 있는 거예요. 여기가 오늘 대본의 핵심입니다. 치타의 그 주유소에서 트럭 한 대가 39시간을 기다린 그 시간이 정확히 그 시간이 평양의 협상 테이블에서 김정은이 요구할 수 있는 목록에 한 줄씩 추가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 대본의 핵심이에요. 러시아가 급한 건 즉시 쓸 수 있는 재래식 무기와 연료입니다. 그건 북한이 가진 겁니다. 러시아가 대신 줄 수 있는 건 재래식 무기 못 사는 나라 입장에서 목마른 것들이에요. 위성 발사 기술, 잠수함 발사 미사일 기술, 재진입체 안정화 노하우 이런 얘기가 서방 매체에서 반복적으로 흘러나온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 교환의 시계가 우리 겨울에도 돌아갑니다. 러시아 겨울이 우리 겨울의 안보 부채로 번역되는 거예요. 사마의 얘기가 여기서 딱 맞아요. 상대가 알아서 소모되기를 기다리는 인내심. 김정은이 지금 정확히 그 자세거든요. 러시아가 무너질수록 자기 카드값이 오른다는 걸 알고 있어요. 급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더 무너지길 기다리는 게 이득이에요. 여러분이 이 붕괴 서사에서 뭔가 빠진 조각이 있다고 느꼈던 그 감각, 그게 정확했던 겁니다. 빠진 조각이 지금 평양에서 조립되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하나 더 짚어야 할 게 있어요. 러시아가 지금 북한한테서 받고 있다고 알려진 재래식 무기, 특히 포탄과 탄약. 우크라이나 국방부가
러시아 포병 사격의 상당 부분이 북한 규격이라고 여러 차례 밝혀왔거든요. 이 흐름의 성격이 지금 뒤바뀌고 있다는 게 핵심이에요. 초기에는 북한이 러시아에 재고 처분하듯 넘겼는데 이제 그 대가가 명시적인 기술 이전 요구로 굳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상거래가 아니라 어음의 이자가 붙고 있는 거예요. 그럼 김정은이 뭘 요구할 수 있느냐? 서방 보도를 종합해 보면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가 반복적으로 언급됩니다. 첫째, 위성 발사체 기술. 이건 대륙간 탄도미사일 정확도로 직결됩니다. 둘째, 잠수함 발사 미사일 능력. 이게 확보되면은 한국형 미사일 방어망 계산 자체가 바뀝니다. 셋째, 재진입체 안정화. 대기권 재진입 후 표적 정확도 문제인데 이게 실제 사용 가능 여부의 마지막 문턱이거든요. 이 중 어느 하나라도 이전되면 한반도 억지력 계산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림에서 완전히 벗어납니다. 그것도 다음 봄 안에요. 특히 잠수함 발사 능력이 실전 배치 단계로 넘어가면 우리가 현재 구축하고 있는 미사일 방어망의 전제 조건 자체가 흔들립니다. 방어망은 발사 지점을 예측할 수 있다는 가정 위에 서 있는데 잠수함은 그 가정을 무력화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북한이 무기 하나 더 갖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 10년 동안 수십조 원을 들여세운 방어 개념의 전제가 무너지는 문제입니다. 김정은 이 정치 이념으로 러시아를 지원한다고 아무도 안 믿어요. 김정은은 이걸 완전한 상거래로 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진영 담론이 필요한 그 순간에 북한은 이자율을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러시아가 취약할수록 이자를 올릴 수 있는 계산입니다. 여기에 트럼프 변수가 겹칩니다. 트럼프 정부의 관세 거래주의가 이 러시아 붕괴의 국면하고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요. 결과가 뭐냐? 한국이 양쪽에서 협공받는 국면이에요. 한쪽에서는 대로간경 노선 심화 요구, 다른 쪽에서는 방위비 분담 요구. 이 상황에서 무조건 대로간경 트럼프 라인 그대로 따르자는 목소리가 다시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요구를 하는 인사들이 정작 12.3 이후 이 나라 외교 자산이 얼마나 훼손됐는지에 대해서는 조용합니다. 유리한 국면에서만 원칙주의자가 되는 패턴, 처음이 아니잖아요. 이게 처음이 아니라는 게 진짜 핵심입니다. 같은 인사들이 12.3 국면에서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그때 나온 발언들이 지금도 다 아카이브에 남아있거든요. 그 발언들하고 지금 발언을 나란히 놓아보면 원칙보다는 그때그때의 정치적 유리함이 기준이었다는 게 드러납니다. 이건 개인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패턴이에요.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러시아와의 최소 소통 채널 유지, 대중관계 안정화, 한미일 조율 병행, 이게 균형 외교입니다. 이 균형이 지금 국면에서 왜 실용적이냐. 강경 일방 정렬은 러시아를 북한 품으로 더 깊이 밀어넣거든요. 즉 한국 안보의 역효과입니다. 지금 정부가 균형 잡는 게 쉬운 국면은 아니에요. 앞선 정부가 대로관계를 어디까지 태워버렸는지 그 제위에서 다시 채널을 짜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거 성과라기보다는 훼손된 자산을 복구하는 과정으로 봐야 정확합니다. 12.3 이전 대로관계, 홈이면 됐을 일을 가래로 mar고 그 가래도 부러뜨려 놓은 상태에서 넘겨받은 겁니다. 지금 그 자리에 다시 도구를 놓는 중이라는 걸 잊으면 안 돼요. 대본 시작할 때 제가 물었잖아요. 치타의 어느 주유소에서 트럭 한 대가 39시간을 기다렸다는 얘기. 이게 정말 러시아 얘기라고만 생각하십니까? 그 질문. 이제 그 그림이 다르게 보이실 겁니다. 그 39시간은 러시아 시간이 아니에요. 그 트럭이 실어야 했던 화물이 도착하지 못한 만큼, 그리고 그 손실을 러시아가 어디서 메워야 했는지를 계산하는 순간부터 그 시간은 한반도 시기에서 재고 있는 시간이 됩니다. 역사를 조금 넓게 보면 데자뷰가 있어요. 광해군이 명나라 무너지고 후금 뜨는 사이에서 어떻게 처신했는지 그 시기 외교사가 다시 읽고 싶어지는 국면이에요. 큰 강대국 하나가 무너지고 다른 하나가 뜨는 그 사이의 진공을 한반도가 어떻게 관리하느냐. 그 옛 문제가 다른 지도 위에서 다시 열리고 있는 겁니다. 그때 조선은 두 강대국 사이에서 자율성을 확보하려고 애를 썼어요. 명분과 실리 사이의 그 좁은 길을 어떻게든 걷지 않으면 국가가 남아나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지금 우리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러시아 다루는 방식과 미국 다루는 방식과 중국 다루는 방식이 서로 다른 균형점을 요구하는데
이 균형을 잃으면 어느 쪽으로 기울어도 국가 안보 비용이 폭증합니다. 이 그림에서 가장 조용한 조각이 사실 가장 무거운 조각입니다. 그리고 그게 지금 한반도 위에 놓여 있어요. 12.3 이후에 우리가 감당해왔던 국내 정치 부담, 사법 카르텔의 지속적 방해, 보수 매체의 서사 왜곡이 모든 게 이 국면에서 대외 외교 여력을 갉아먹는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국내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대외 협상 테이블에 나가는 나라는 상대에게 자기 카드를 반쯤 보여주고 나가는 나라예요. 지금 우리가 그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진짜 봐야 할 시계는 뭘까요? 러시아가 언제 무너지느냐가 아닙니다. 무너지기 전에 무너지는 그 속도로 북한에 어디까지 넘겨주게 되느냐. 그게 이번 겨울 한반도 안보 지형을 다시 그리게 될 겁니다. 이 사안이 규명되지 않은 채 겨울이 지나면 다음 봄의 한반도 안보 그림은 지금과 완전히 다를 수 있어요. 이건 여의도 정치 뉴스 뒤에 밀리는 스토리가 아닙니다. 우리 집 문 앞까지 오는 스토리예요. 이 겨울이 끝날 때쯤 우리가 어떤 그림을 마주하게 될지 지금은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해요. 이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 동안 그걸 못 본 척하는 게 가장 위험한 선택입니다. 이 시기에 앞으로도 계속 짚어드릴 겁니다. 놓치고 싶지 않으시면 구독하고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이번 겨울 이 계약 테이블에서 어떤 조각이 넘어갈 거라고 보시는지 댓글로 얘기 나눠주시면 다음 대본에서 반영하겠습니다.